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결혼 1년차, 새댁이지만 나이는 새댁과 좀 거리가 먼 43살 여자입니다. 일에 미쳐서 살다가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전 영어학원 강사입니다. 가족들이 일찍 이민을 가서 저도 5살 때 함께 캐나다로 갔어요. 거기서 대학까지 나오고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3살 위의 오빠가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날로 모든 일가 재산을 다 정리하셨고 저한테 딱 5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원망스러울 수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네 오빠, 우리 둘이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가 죽고 나면 시설에서 여생 보내게 할 거야. 너한테 네 오빠 짐 지우지 않는 걸로 엄마 아빠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래. 이건 네가 독립할 때 필요한 자금이야. 평생 살아온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엄마 욕심으로는 네가 다른 곳에서 자리 잡으면 좋겠다. 여기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네 오빠 너한테 의지하게 되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자칫 제 인생의 짐이 될 수 있는 오빠를 당신들이 끌어안기로 하고 저를 독립시키신 거였어요. 마치 어미새가 눈물을 머금고 둥지 밖으로 새끼새를 밀어내 이소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대학 시절 3년간 어학당 때문에 들어왔던 한국으로 왔습니다. 외모는 한국인이지만 국적은 캐나다인, 삶의 터전은 한국인인 삶을 시작한 거죠. 이방인이 아닌 이방인의 삶은 외롭고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한국말도 아주 능숙한 것은 아니었고 문화나 습관도 어색한 게 많았습니다. 특히 캐나다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과 걱정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 날이 늘어났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향수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울었거든요. 돈은 진짜 많이 벌었습니다. 원어민인데 한국말이 통하는 선생님은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영어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으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학원에 개인과에도 여러 개 들어왔습니다. 나름 제 전공이 교육이거든요. 특이하고 재미있는 교수법을 개발해서 강의를 하니 인기도 많아지고 저는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제법 인기 많은 강사가 되었습니다. 3년차 되었을 때는 오히려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릴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어요. 그것도 오빠가 아주 아늑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의 비용을 제가 다 감당할 수 있게끔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기계처럼 강의를 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더 외로워져 갔습니다. 오죽하면 새벽에 강의가 끝나고 몸은 파김치인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공원에 앉아있곤 했다니까요. 그럴 때면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아마 사람들이 엄청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생긴 거 멀쩡하고 옷도 브랜드로 잘 차려입었는데 그런 여자가 새벽 2시부터 공원 벤치에 앉아 쭉쭉 울다가 해 뜨면 비실비실 일어나곤 했으니까요. 저도 이상한 거 알았지만 어두운 집에 들어가는 게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그렇게 삐들삐들 말라가고 시간은 잘만 갔습니다. 3년이 5년 되고 다시 10년이 되어 제가 40이 되었을 때 오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솔직히 오빠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저는 많은 것이 홀가분해질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와서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돈 버는 거 이제 온전히 내가 모으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원섭섭해진 부모님은
그 누구에게도 이제 마음을 쏟을 기력이 없다는 듯 캐나다에서도 아주 시골인 동네로 전 재산 정리해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제가 한번 엄마 아빠 보러 가려면 공항에 내려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거기서도 차를 타고 3시간은 가야 할 정도로 구석진 곳이었죠. 그냥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좀 살란다. 너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 그동안 네 오빠 뒷바라지하느라 애썼다. 그런데 참 그 말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오빠 뒤치다꺼리 하느라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모두 함께 힘들었으니 앞으로 똘똘 뭉쳐 잘 살아보자는 말을 듣고 싶었죠. 하지만 오랜 투병을 하던 가족이 억지로 붙여놓았던 관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고아 아닌 고아 같은 심정으로 한국에 또 홀로 남았습니다. 한동안은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새벽까지 공원을 쏘다니던 제가 극도의 외로움이 몰아치니 그냥 무감각해지더라고요. 나중에서야 그게 깊은 우울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껍데기처럼 흐느적거리며 일상을 살던 어느 날 학원에서 날 일이 없는 큰 소리가 버럭버럭 나더라고요. 10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서 뛰쳐나간 곳에는 혈기왕성한 남자 하나가 저희 학원 학생을 붙들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들어보니 학생이 잘못은 했더라고요. 편의점에서 그 남자 지갑에 손을 댄 거 있죠. 학교도 말 않고 부모 연락처도 되지 않으니 그 남자 아이의 가방을 뒤져서 학원 노트를 보고 그대로 아이 데리고 올라와 소리를 지른 거였습니다. 아이는 이미 놀라서 하얗게 질린 상태고 남자는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듯 큰 소리로 책임자를 찾았어요. 그게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인계받고 제가 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는 말과 함께 아이와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뿔딱지가 나더라고요. 아니, 아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남의 업장에 와서 그렇게 소리 지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과를 받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거죠. 원래 제가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럴 수 있죠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라 학원 내에서 별명이 아메바였거든요. 감정도 없고 변화도 없다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하도 열을 내니까 저도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모두가 놀랄 짓을 한 거죠. 그 남자를 붙잡고 이랬거든요. 저기 아저씨, 여기서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한 건 사과하고 가요. 뭐라고요? 업장 어지럽혔잖아요. 공포 분위기 조성했고. 사과라니까요. 당장 사과해요. 나중에 동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여튼 제 서슬에 놀란 그 사람이 얼결에 모두를 향해 사과를 하고 그날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밖에서 절 기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해코지를 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이 해코지는 아닌 것 같고 얘기하다 보니 말도 좀 통하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저의 새벽은 그와 함께하는 데이트 시간으로 채워졌고 그렇게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스물스물 제가 살고 있는 공간으로 스며들어오더니 어느 순간 같이 사는 모양새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 집 네 집 할 것 없이 살 바에야 차라리 공식적으로 살림 차리자는 쿨한 말을 계기로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사귀면서 알게 된 8살 연하라는 건 큰 걸림돌은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마인드는 거의 캐나다 사람이라 나이 차이나 인종? 이런 거에 관대하시거든요. 오히려 시댁 쪽에서 반대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감사했죠. 제 느낌일지도 모르지만 아들이 결혼이라는 걸 한다는 것 자체에 아주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 사람 그래도 번듯하게 회사 다니고 연봉도 꽤 높고 저 같은 며느리 눈에 안 차실 수도 있는데 어머님도 참 무던하세요? 아유, 그게 무슨 소리니. 너 정도면 감지덕지지. 나중에 반품한다고나 하지 말어. 어머님도 참 반품은요 무슨. 잘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부디 잘 살아다오. 나는 너희 둘만 잘 살면 된다. 그 말을 하는 시어머니 표정이 어쩐지 애매해서 저는 말은 저렇게 해도 장가 보내는 게 많이 서운하신 모양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도 먹었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6개월 정도 지난 후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원래 건강하시던 분인데 아침에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시고 사우나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하더라고요. 황망하기 그지없었죠. 남편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평소 남편은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아버지를 따르고 좋아했어요. 다 큰 남자가 저렇게까지 할 정도로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르고 좋아하더라고요. 보통 아들은 아버지를 자기의 잠재적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적대시하고 엄마를 더 좋아하잖아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거기서 나온 말이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머니한테는 대면대면한데 아버지한테는 집착적으로 들러붙어서 참 희한하다 하던 참이었거든요. 장례도 남편 때문에 어수선하게 치렀습니다. 너무 울다 쓰러졌다, 분노하며 화를 냈다 쓰러졌다 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저렇게까지 정신을 놓을까 하며 눈물 지었지만 저는 그 모습이 영 어색했어요. 뭐랄까, 과장된 연기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 중 하나는 어머니였습니다. 평소 금슬이 좋으신 편이었는데 희한하게 아버지 빈소를 지키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기묘하게 편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발광에 가깝게 난리를 부리고 있지. 어머니는 초연하게 편안해 보이지. 제가 볼 때는 둘 다 정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희한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 남편은 제게 의외의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저기 엄마가 너무 외롭고 힘드실 것 같은데 혹시 같이 사는 거 많이 힘들까? 아니, 난 좋아. 어머님 같으신 분이라면 난 10명도 같이 살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말해봐야 안 들을 테니 당신이 엄마 좀 설득해봐. 남편의 말에 저는 그러겠노라 대답하고 어머님께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의외로 진짜 펄쩍 뛰면서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어머님이 물려받으신 재산을 저희가 탐내서 싫다고 하시나 싶어 아버님 유산 손댈 생각 없다고 말씀도 드리고 방도 독립적인 공간에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저희는 제가 결혼할 때 집을 하고 남편이 살림을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제가 좀 더 많았기에 욕심껏 큰 집 구했거든요. 방이 4개에 화장실 3개인 너른 집인데다 방 2개, 화장실 하나가 있는 공간은 작은 거실까지 딸려있는 별도 공간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여닫이 문을 닫으면 아예 다른 집처럼 갈라지니 그곳을 어머님이 쓰시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남편의 취미방과 제 공부방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런 전후 사정을 다 말씀드렸는데도 어머님은 극구 싫다며 펄쩍 뛰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어머님 못지않게 완강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남편과 제 설득에 못 이겨 합가를 하셨죠. 저는 마냥 좋았습니다. 식구들이 버글거리는 삶을 꿈꾸기도 했고 일단 시어머니를 제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에 계시는 시어머니가 불편하시지 않게 부엌에도 어머님 쓰시던 냉장고 따로 놓아드리고 살림도 어머님 편하시게 바꿨습니다. 저야 요리도 잘 못하고 기껏해야 라면 끓이고 만두나 구워 먹는 게 전부라 부엌은 고스란히 어머님을 들인 셈이죠. 대신 저희 먹거리까지 굳이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은 드렸고요. 그렇게 몇 달 나름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어머님도 처음에는 싫다고 펄펄 뛰시더니 익숙해지신 듯 했고요.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고 저는 그 생활에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어느 날 삐걱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새벽까지 일을 하다 보니 밤낮이 바뀐 거에 가까워서 자기 전에 수면제를 먹는 날이 많습니다. 짧게 자도 푹 자는 게 나은 날이 있더라고요. 그날도 수면제를 먹고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졌는데 어디선가 쨍그랑 와장창 소리와 비명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수면제 때문에 너무 비몽사몽 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더라고요. 나와보니 집에는 아무도 없고 거실에 있는 유리 테이블이 깨진 채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출근한 남편에게도 전화를 해보고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다 하고 시어머니도 문화센터 가기 전까지 멀쩡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유리 테이블 그래서 사지 말자 그랬잖아.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었어도 유리는 유리야. 뭔가 금이 가 있다가 그게 균형 잃고 순간 깨졌나 보지. 남편이 하는 말을 들으니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집에 점점 더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겼거든요. 분명 제가 나중에 먹으려고 사다 놓은 음식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음식에 대해 그닥 집착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어머님이 같이 사시니 어머님이 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사 들어올 때 어머님은 본인 냉장고를 가져오셨고 그것만 사용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밥 차려주고 나눠주시는 건 있어도 저희 냉장고를 뒤지거나 열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머님, 남도 아니고 그냥 막 편하게 쓰세요.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네가 계획이 있어서 사놓은 것일 텐데 내가 필요하면 말하마. 그렇게 선을 넘지 않으시는 분이니 몰래 드시는 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 하니 제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한두 번 의아했더니 남편이 글쎄 저한테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화를 낸다고? 할 정도로 자기를 의심한다느니 이렇게 고부 갈등이 시작되는 거라느니 저를 들들 볶더라고요. 어머님이 말려도 듣지 않고 혼자 막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며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학원에서 성을 내던 그 모습이 겹쳐지더라고요. 그때는 솔직히 제가 너무 무감각하게 메말라 있어서 그런 펄펄 뜀이 불쏘시개처럼 저를 살아나게 하는 열정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냥 성질 더러운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후에도 계속 음식은 없어지고 어느 날은 제가 자고 일어나 나오면 베란다에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남편에게 묻지는 못했어요. 게다가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혹시 엄마가 치매나 선망 이런 게 아니실까? 내가 안 그래도 그게 불안해서 자꾸 같이 살자고 했던 건데. 치매나 선망이라니? 그게 무슨 얘기야? 나 전혀 모르는 얘긴데 어머님 어디 편찮으셔? 그러자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털어놓은 얘기는 저한테는 나름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 살아생전에 몇 번 비슷한 일을 집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집에 누구 다른 사람 있는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자기 나가서 혼자 살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자꾸만 반복하셔서 안 그래도 아버님도 어머니를 많이 걱정하고 의심하신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어머님의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남편이 걱정돼 같이 살자고 한 거였다 하더라고요. 저는 겁이 더럭 났습니다.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면 어쨌거나 저희가 잘 돌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어머님한테 신경을 더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어머님은 너무나 멀쩡하고 오히려 저보다도 더 정신이 좋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본 어머님이 너무나 남편이 말한 것과 다르니 혼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 혼자 있는데 집안에서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남편은 운동한다고 나갔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주무신다고 했거든요. 이상한 중얼거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와 여자가 킬킬거리며 대화하는 소리 같은 느낌도 났습니다. 갑자기 겁이 더럭 나더라고요. 간밤에 제가 좀 무서운 프로그램을 하나 보고 잤는데 그 프로그램에 집에서 사는 귀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사실 귀신 같은 거 믿진 않지만 그간 일어났던 일부터 시작해서 혼자 있는데 이런 소리까지 들리니 정말 정신이 홀딱 나갈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조용히 어머님 방문을 두드렸어요. 여기저기 집안을 다 찾아봤지만 소리가 들리는 곳은 어머님 방 쪽이었거든요. 제가 방문을 두들기자 말하던 소리가 뭔가 멈추면서 드륵드륵 물건을 미는 듯한 소리도 함께 났습니다. 어머님이 방문을 빼꼼 열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안에 누구 있어요? 이상한 소리가 나서요. 어머님 괜찮으신 거죠? 아휴, 소리는 무슨 소리가 나니? 나 자고 있었다. 네가 또 뭘 잘못 들었나 보다. 그래요? 분명히 무슨 소리가 났는데? 어쨌건 어머님 방에 누구 없다는 거죠? 아유, 혼자 사는 노인네 방에 누가 있어? 너도 참. 내가 요즘에 사실은 좀 외로워서 그래, 귀신이라도 찾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귀신도 늙은이는 싫은지 오진 않더라. 어머님은 그렇게 농담을 한마디 던지시고 다시 방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와 함께 말이죠. 그런데 어머님 방문이 닫힌 후 제가 그 앞에 조금 서 있었거든요. 서 있는데 안에서 또 뭔가 약한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다 큰 남자 목소리 같기도 한데 어딘가 익숙함이 느껴지는 칭얼거림이 들리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 사람을 달래는 느낌이었고 그 사람은 계속 어머님한테 뭔가 요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았어요. 왜냐하면 전날 봤던 그 귀신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얘기가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귀신이 다름 아닌 자기의 죽은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 혼자서 저승구천 떠드는 게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서 그 가족한테 자기한테 하루에 반나절만 몸을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조르더래요. 하지만 몸을 빌려주면 언젠가 완전히 다 뺏길 수 있다라는 무속인의 조언 때문에 최대한 가족한테 원한을 받지 않고 설득해가며 몸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의 얘기였습니다. 오죽하면 저 그 생각까지 다 했다니까요. 아버님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게 너무 억울해서 어머님을 찾아온 몸을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어머님 지금 아버님을 설득하시고 계시는 건가. 정말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머님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진짜로 혼자 계신 거 맞아요? 자꾸만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머님이 문도 열지 않고 저한테 약간 화를 내듯이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나 잔다니까.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거야. 아유, 정말 얘. 너도 네 방 가서 쉬어. 사실 그 자리에서 문을 벌컥 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필 그 전날 그렇게 무서운 프로그램을 봐서 저는 진짜로 겁에 잔뜩 질린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혼자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조심스레 어머님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저 진짜 그날 어머님 방에서 뭔가 말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 하시고 아무래도 이 집에 귀신이 있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사를 가든가 아니면 어머님 저랑 정말 병원에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자 어머님이 몹시 당황한 얼굴로 저한테 무슨 병원을 가자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사실 정말로 어머님이 치매나 선망이 있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조금도 먹히지 않을 얘기지만 지금 어머님은 저랑 대화도 너무 잘 되고 너무나 멀쩡하신 상태였거든요. 이럴 때 어머님의 상태를 말을 하고 설득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남편이 어머님이 치매와 선망으로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어머님을 자기가 돌봐야 돼서 집으로 모시고 왔다는 얘기까지 솔직히 말로만 들으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구구절절한 효자의 사연을 말을 했죠. 그런데 거기서 어머님이 갑자기 폭발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노예 생활을 해야 되냐고, 이런 거짓말까지 들어가면서 왜 이런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갑자기 광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머님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털어놓으신 얘기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솔직히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 네 남편 친엄마 아니야. 그리고 네가 뭐 살펴볼 기회도 없었겠지만 그래, 호적 떼보면 다 알게 될 거다. 네 아버지 호적에도 안 올라와 있는 동거인이라고. 내가 이 집에 돈 때문에 노예처럼 팔려와 10수년을 네 남편 병 구안했다. 내 딸이 한 달에 몇백씩 들어가는 병만 앓고 있지 않았어도 나 이놈의 집에서 이렇게 안 살았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최근에 시어머니가 다 내려놓은 듯 울면서 털어놓은 얘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시아버지와 재혼인 것처럼 보였지만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고 엄밀히 말하면 일종의 제 남편을 위한 간병인이었습니다. 제 남편, 조현병 환자였어요. 약을 제때 챙겨 먹지 않으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무슨 행동하는지도 제대로 파악 못할 만큼 증상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식으로 인생 구길 순 없으니 돈이 좀 있었던 저희 시아버지가 입주 간병인 겸 자기 아들 밀착 보호사로 시어머니를 엄마로 고용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딸은 온몸이 강직되는 병을 앓고 있다 했습니다. 홀로 그 딸을 키워내기가 너무 힘들었던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는 자기 아들 옆에서 엄마로 그렇게 살아주면 평생 어머니의 딸이 시설에서 관리받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제안했다네요. 시아버지의 말에 딸을 위해 다른 사람의 엄마가 되기로 결정을 했던 거였습니다. 다행히 그 딸은 시설과 너무 잘 맞아서 엄마 없이도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몇 번 가서 만나면 서로 애틋하기는 하지만 그놈의 돈 때문에 딸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쯤 시아버지가 안 그래도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딸이 앞으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자기가 신탁을 해놓았다고 변호사가 알아서 지급할 테니 끝까지 자기 아들 좀 책임져 달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은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인가 보다라며 좌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기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시아버지가 그렇게 신탁 들었다는 말을 하고 얼마 가지 않아 돌아가신 다음에는 작은 희망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죽더라도 이 집에서 벗어나 딸과 함께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이셨대요. 그런데 그걸 제 남편이 틀어막은 거였어요. 신탁 들어놓은 걸 어떻게 알고 그걸 가지고 협박을 했대요. 자기와 함께 합가해서 조현병이 계속 발현되지 않게 옆에서 돌보지 않으면 당장 그 딸을 시설에서 꺼내버릴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희와의 합가를 피하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딸을 죽일 순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는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와 티나게 발현되는 남편의 증상을 어떻게 하든 저한테서 감추려고 하셨던 거예요. 어디선가 들리던 혼잣말도 남편이 약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아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며 폭력 성향을 보이면 당신 방으로 데리고 가 약을 먹인 후 안정시키는 시간이었던 거죠. 제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비몽사몽 이런저런 상황 파악을 못할 때 온 집안 난리가 났던 것도 전부 남편의 짓이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너무나 혼란스러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말한 것처럼 시어머니가 정말 치매라면 이렇게까지 논리정연하게 구체적인 상황까지 다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얼떨떨한 얼굴로 가만히 있자 시어머니가 속여서 미안하다며 그런데 이제는 자기도 지쳐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며 제게 서류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몇 년간 남편의 병력이 빼곡하게 기록된 의무기록 사본과 남편의 이름으로 발행된 조제약, 처방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그런 병이 있는 걸 속이고 결혼을 한 거면 이혼 사유 충분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남편이 제 직장도 알고 현재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추후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 일단 제가 피할 곳을 잘 마련해 놓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알아서 남편을 시설로 넣어라. 필요하다면 돕겠다라고 했습니다. 좀 냉정할 수 있는 얘기였지만 저는 도저히 그 삶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 곳을 마련해 놓고 학원도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제가 내민 이혼 서류를 보고 남편은 발작할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찌검도 당해 갈비뼈도 부러지고 약한 뇌진탕도 왔습니다. 목을 조르는 바람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도 처음 느껴봤고요. 시어머니가 부른 경찰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진짜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조현병뿐만 아니라 분노 조절장애까지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죠. 남편은 모든 원망을 시어머니에게 쏟으며 시어머니가 저한테 다 일렀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신변의 위협을 느껴 보호 신청을 하고 잠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후에도 이혼은 수월하지 않았어요. 일단 남편이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펄펄 뛰어서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고생 끝에 저는 결국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제가 이혼하는 동안 남편이 치료받을 시설을 찾고 거기에 남편을 보내는 걸로 결정을 하셨어요. 남편 역시 처음에는 분노해서 펄펄 뛰었지만 이대로 계속 약으로만 억눌러가며 살 수 없다라는 것에 본인도 동의를 했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 1년 반 만에 다시 싱글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캐나다에서 부모님이 날아오셨어요. 사실 그동안 저는 제가 온전히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더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저를 붙들고 펑펑 우는 부모님을 보며 그 마음이 좀 사라졌습니다. 저도 엄마 아빠에게 아픈 손가락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은 했지만 제가 오래전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을 다시 찾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조만간 한국을 정리하고 다시 부모님 곁으로 가려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가족이 제일 좋은 게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